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최근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양국의 종전 합의를 압박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 간의談판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서 두 나라의 종전 합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대사 모두 지냈던 박노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박노벽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이라 차가 많이 막히죠. 네, 조금 활동이 좀 이제 마지막을 한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오늘 항상 금요일 이렇게 그렇고요. 네.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영광입니다. 자, 종전 협상한다고는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소 급박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예. 미국과 유럽의 군사 옵션 논의, 또 네.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종전 협상 조건 제시, 네. 정세가 이제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월요일까지 굉장히 급박하게 뉴스에 화려하게 장식을 했죠. 네네. 근데 알맹이는 지나고 보니까 별로 없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게 외환 새로운 내빈이다. 예, 외환 내빈 그런 면에서 새로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뭐 알래스카 정상회담 한다고 레드 카펫 깔고 뭐 푸틴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악수하고 그런 거에 이어서 그 다음 주에 유럽에 한 18분 플러스 젤렌스키까지 도착을 해서 네네. 워싱턴에서 또 6개월 전에 있었던 그런 또 험악한 상황보다는 화기애애하게 끝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희망적인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별로 진전된 게 서방 측에서 좀 진전되는 거는 있지만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라브로프 장관이 최근에 네.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안전보장이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거기 이제 러시아 침공을 막기 위한 안전보장인데 러시아도 거기 들어가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뭐 지금 대표 정상 간에 해야겠다 그런데 그건 뭐 대표급을 좀 올리지 뭐 이런 식의 약간 소극적인 걸로 나타나서 네. 미국 내에서는 지금 그러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한테 사기당한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지금 상당히 그 국면이 이상하게 꼬인 관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막 알래스카 정상회담 할 때만 해도 이거 드디어 뭔가 되는구나 했는데 돌아가는 국면은 이거 아니네.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거는 러시아가 최근에 제시한 어떤 그 종전 조건을 보면 더더욱 이거 진짜 하려는 거 맞아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네. 종전 조건으로 이런 거를 제시했어요. 네. 도네츠크 전액 할양, 네. 나토 가입 포기, 네. 중립국 선언, 네. 서방 군대 배제. 네. 야,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도네츠크라는 데가 지정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도네츠크는 이제 역사적으로라든가 이 지정학적으로 네. 친러 지역이면서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던 땅이라서 그 소련에 지하했던 이제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네.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러시아에서는 강하죠. 네네. 그리고 뭐 거기에 히토리를 포함한 굉장히 이제 자원도 풍부한 곳도 있지만은 지정학적으로 이제 거기를 차지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게 우리로 말하는 부산과 같은 하리코프라는 제2도시가 있어요. 네네. 거기가 바로 지척간이고 거기를 이제 수중에 넣으면 그 다음은 키예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네츠크 지역이 한 4%만 지금 차지한 상황이에요. 예. 러시아군이. 예. 그러니까 이 나머지 26%가 재보니까 제주도만한 땅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19%를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땅 면적이 한반도의 절반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영토를 놓고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토 대 안전보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영토 문제와 도네츠크가 지금 중요한 지역인데요. 푸틴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원체 이제 요새화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당당히 이제 여기 중시하니까 요새화도 만들고 진지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영국 국방부가 보기에는 이거를 탈환하려면
하루에 한 1,000명씩은 전사자나 사상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 담판을 통해서 이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겠다라는 속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도네츠크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는 나토 가입 포기, 네. 중립국 선언, 네. 서양 군대 배제. 네. 이거는 과연 이런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을까 싶은데 네. 이런 큰 요구들을 하는 러시아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전선에서 우위니까 맥시멀리스트 우리로 카드를 치면 이건 하여간 고를 엄청나게 지금 뭐 더블 풀배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피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를 뭐 일부 이렇게 영토만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뜻을 넘어서서 네네. 결국은 이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 안보 질서라는 게 97년 나토가 확장되기 전에 홀란드 뭐 헝가리 뭐 체코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자는 뜻이 담겨 있을 정도로 나토 확장을 이제 저지를 해서 뭐 우크라이나는 물론 뭐 그 영향권에 두겠지만은 지금 뭐 에스토니아 뭐 발트 삼국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나라들까지 이제 그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던 나라니까 그 위협할 수 있다라는 이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네. 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앞으로 지향점을 얘기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 헌법에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 명시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더더욱 이게 지금 대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유럽연합 체제에 대한 어떤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보기엔 유럽연합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그래서 이 유럽 특히 이제 나토 가입 국가들 특히 이제 전선에 가까운 나라들이 기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국경선을 바꾸느냐 안 하면은 이제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시대가 돼 버리다 보니까 그 이제 군사적으로 이거를 대비를 안 해놓으면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위기 의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 국방비도 뭐 앞으로 10년 내에 올리겠다고 막 다 그런 게 그런 맥락에서 되는 거고요. 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뭐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서 패전을 해서 국민들이 할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세요. 해야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거지. 트럼프 젤렌스키 대통령이 혼자서 정치력을 발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컨센서스 조달 자체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예상할 수 있고요. 자, 이 협상 와중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서부에 드론 574대와 미사일 40발 동원한 대규모 공습 감행했습니다. 협상 조건을 제시한 거의 직후에 공습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공습 지역도 근접 전선 지역이나 뭐 수도 키우 이게 아니고 서부 후방 지역이었다고 해요. 야, 과연 그렇다면 협상 조건을 제시한 직후에 맞습니다. 후방 지역을 때린 이 공습을 노린 의도 이건 뭘까요? 뭐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평화를 지금 하는데 관심이 없다 하는 거죠. 그 전에도 많이 이런 민간인 뭐 어린 아이들 뭐 병원 이런 거를 이제 공습을 했는데 이건 이제 민간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가지고 이거 전쟁 그만하자라는 여론을 북돋으려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를 하자고 그래놓고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평화에는 관심이 없다 하는 뜻이고요. 지금 라브로프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다라고 또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우크라이나의 지금 불법적인 정부 키우 정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상당히 지금 평화에 관심이 없을 정도가 아니고 뭐 우크라이나 전체를 통제해야겠다는 뜻을 보인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조금 원색적인 말로 하면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를 차지하고 이거를 어느 선에서 종전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리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도를 드러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영토를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희생이 생기니까 정권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친러 정권을 세우겠다 이런 뜻으로 좀 보여집니다. 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게 종전이 되나 이거는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이제 보여지는데 자, 근데 대사님 종전협상 앞두고 이제 미국
미국은 중재 노력을 나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그렇죠. 대한 나름 압박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네. 침략국을 공격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 이거 말이 어려운데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 그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셨듯이 벌써 우리가 경기를 할 때 골을 이제 얻으려면 수비만 해가지고 골을 못 얻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격도 해서 골을 넣고 해야 이게 뭔가 뭐 1대1이 되든지 0대0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건데 그 속내는 결국은 아이고 이 전쟁을 끝내려고 내가 생각했던 트럼프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쉽지 않네. 평화가 가깝지는 않네. 이런 걸 자인한 거고요. 네네. 단지 이제 그런 면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유럽 국가들과 일종의 약간 보조를 지금 맞추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본래 이제 본인이 푸틴이 나를 위해서 이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속내 말을 마크론 대통령한테 말하다가 그게 녹음이 나가는지 모르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약간 착각에 있었는데 그게 맞지 않다는 걸 이제 그만큼 이제 복잡하다는 걸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걸 이제 인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미국이 이제 도와준다고 그래도 최소한 역할은 하겠다. 절대적인 역할은 안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조금 전쟁의 이제 뭐라 그럴까 흐름이 조금 바뀌기는 할 텐데 그다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뭐 말하고 옛날에 뭐 사랑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나 진짜 친하다 뭐 이러고 대화를 원한다. 상당히 외교적 성과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향적. 그렇죠. 외교적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자기가 둘이 중재하면 될 것 같다 그러고 외교적 성과를 위해서 덤볐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와 이게 아니네 하고 본인도 느끼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본래 스타일이 약간 좀 즉흥적이면서도 지도자 간에 뭔가 말이 통하면 뭐 부동산 거래라든가 뭐 상업적인 거래는 또 이렇게 총수들이 얘기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국정 운영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푸틴 측은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쿨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만나자 그랬을 때 그 만남을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이럴 필요는 없으니 만나기는 했는데 그 이용한 거죠. 이용한 거죠. 이용하고 트럼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구나 깨달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입만 할 가능성이 좀 커져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상 간의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점을 조금 짚어볼게요. 지금 종전 합의를 말하는 거는 뭐 이른감도 있고 이게 과연 될까 불투명성이 있는데 양국이 종전으로 가는 로드맵에 있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는 휴전 체제는 일단 확보한 뒤에 협상하자. 러시아는 즉각적인 종전 합의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러시아는 자기네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입장차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러시아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는 결론에 있어서 갖고 있어서 당장 휴전보다도 자기들이 조건이 맞으면 그때 가서 해 이렇게 당연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휴전을 안 하고 계속 나가면 영토를 계속 확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전선에서 우위성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략적 목표도 그렇게 원대하게 세워놨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피해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과급적이면은 전쟁을 끝낸 전투 행위를 중지시키고 거기서 차근차근 좀 적대적인 그런 감도 낮추면서 이게 좀 평화를 구축하자 이제 이런 입장차가 나오는 거는 어느 쪽이 더 전선의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론이 이런 식으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뭐 미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어쨌든 당사국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뭐 결과가 어떠냐를 떠나서 정상회담이 과연 열릴 거냐, 열리면 언제 열릴 거냐. 자, 정상회담 개최에 있어서도 또 조건을 걸고 있나요, 양국이? 그렇죠. 지금 뭐 본래 이제 랄렌스카하고 이제 유럽 정상들하고 만났을 때만 해도 푸틴 대통령이 이게 트럼프, 젤렌스키 이렇게 3자 회담 또는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간의 양자 회담 이렇게 할 것
다라고 시사를 했어요. 네네. 이게 어떤 확증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런 분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저쪽에서 운을 띄운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무너져 버렸으니까 특히 이제 젤렌스키나 이 키이우 정부를 불법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네. 전에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지도자하고는 상대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정상 간의 대화는 당분간은 찾기 어려운 거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강한 압박을 해서 더 이상 이 전쟁을 하면은 러시아가 손해구나. 지금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 전혀 이거죠. 아니고 그럴 의향도 별로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전쟁의 종말에 가까웠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대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상회담을 가진들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갖지도 않으려고 그랬고 가진들 지금 뭐 평행선만 달리겠죠. 뭐 지금 차지하지 않은 돈바스도 내놔라. 그다음에 나머지 너는 이제 불법으로 이제 임기도 끝난 대통령이니까 그만둬라 뭐 이런 거를 평화협상장에서 얘기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협상이 될 리가 없죠. 협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네. 상대방에 대한 그냥 공격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비속어로 얘기하면 막 X판을 친다 뭐 그렇죠. 이러듯이 그렇습니다. 그런 막 판을 깨는 거죠. 뭐 그런 약간 양상으로 가니까 이게 오늘 대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 그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이 암울해지는데요. 암울해지기는 하는데 이제 러시아도 이제 러시아의 지금 국내적인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속내를 얘기 안 해서 그러는데 이 전쟁 경제로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 과열돼 있고 은행 이자율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21%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1년 더 이상 가면은 금융권이 무너진다고 지금 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 경제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군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푸틴 대통령은 이 정치 권력적인 걸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계없이 끌고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세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그 충격을 더 줄지 안 줄지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행히 이제 유럽 국가 한 10개국이 지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조금 지난번과는 달리 유럽하고 협조를 할 수 있어. 안전 보장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10개국이 아마 금주나 내주 중에 그러면 평화 유지군 형태로 군대 파견하는 계획을 지금 열심히 세운다 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거예요. 그래서 안전 보장에 관한 최소한의 구체 계획은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 러시아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지금 대사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지금 요 오늘 상황으로만 보면 이게 전쟁은 이제 계속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러시아 내적으로 보면은 어떤 경제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경제 제재를 세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 유럽 국가들이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 액션을 보여주면 러시아가 조금 고민할 수는 있겠다. 그렇죠. 고민할 수 있는 이제 그 길로 이제 들어가야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나고 전쟁이 빨리 끝나야 우리도 좋고 여러 나라들한테 좋습니다. 그래요. 이 전쟁이 자꾸 가면 지금 러북 관계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밀착이 돼가지고 군사 동맹으로 갔는데 지금 북한이 이제 남북 대화든지 미북 대화에 지금 소극적인 이유가 러시아가 지금 길을 열어줬거든요. 식량, 에너지, 뭐 재정적인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 협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으로서는 다른 데에서 오는 오퍼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않고 있는 심지어는 상황이죠. 미국에서 오는 오퍼도 약간 좀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분위기가. 절실하지가 않죠. 그런 거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 이렇게 대비를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약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대사님 이건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 이게 사실은 이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냐 이게 유럽 안보 체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 러시아가 나토 확장을 이제 위협으로 간주하듯 유럽 연합 역시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이나 우크라이나로까지 이렇게 팽창하려는 이런 것을 상당한 위협으로 이제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이 뭐 5% 국방비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에 주요한 요소가 러시아라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러시아가 이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미국의 압박을 못 견디면은 다시 합의의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제 압박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유럽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탄약이라든지 이런 군수 물자가 지금 부족해서 우리한테 많이 사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우리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유럽과 지금 러시아 간의 GDP가 10배 차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이게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예. 미국과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그런 대비가 많고 이쪽 유럽 쪽은 군사적인 대비가 그동안에 없었다는 거. 예, 예. 이제 그런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나온 이 현상이기 때문에 유럽이 빨리 이 군수 분야에 있어서의 이제 군사력을 강화하면은 러시아가 그렇게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간은 별로 길지 않을 거다. 지금과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 이제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테이블에 두 정상이 앉는 게 멀어졌는데 다시 앉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조건이 마련되냐에 따라서 네. 그렇다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게 테이블에 앉는 거와는 별도로 혹시 네. 이게 어쨌든 유럽 연합의 안전보장과도 너무 그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와 유럽 연합 간의 어떤 그 뭐 대화랄까요? 어떤 네. 그 차원에서 뭐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 보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예. 푸틴 대통령이나 이제 지금 푸틴 체제가 내세우고 있는 게 예. 러시아의 민족주의와 그 옛날 그 패권, 소련 당시 또는 러시아 제국적인 그 팽창을 지금 그 본인들은 이제 제국의 그 위상을 네. 찾고자 하는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 남의 나라를 이제 이렇게 침공을 하면서까지 팽창하는 걸로 지금 귀결을 하고 있고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이제 상당히 그 구식이 되고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민족 패권주의에 입각한 팽창을 이제 하는 걸 기본 노선으로 정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쟁이 만일 끝나면 어떻게 될까? 당분간은 좀 대결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푸틴 체제의 이후는 어떻게 될까를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러시아 국민들 이런 국민 간의 교류는 조금 완화시켜서 국민들이 좀 깨닫게 네. 국민들이 어떤 정부의 정책과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그 복지 또는 이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아마 서로 이렇게 좀 복합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제 유럽이 인식을 하면 서로 이제 적대적인 공존에서 평화적인 공존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평화적인 공존은 조금 어려울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러시아가 지금 갖다 쓰는 탄약의 40%가 지금 북한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북한에 의존해서 할 정도니까 러시아의 위상이 사실 말이 아닌 거죠. 핵강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군사적인 재래식 분야에서는 굉장히 대비태세가 안 돼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라시아 안보체제라는 그런 구상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어서 북한은 어쨌든 거기에 이제 붙잡아 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속되면 그런 효용도가 있기 때문에 러북 간의 밀착 또는 그런 군사적인 그런 그 관계가 깊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반도에서의 그런 저희들은 가급적 긴장을 줄이고 그죠? 평화와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앞으로의 그런 미래를 개척하자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유도를 해서 그런 길이 나올 때 서로의 군사적인 효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뭔가 서로 그 외교적이나 또는 전략적으로 그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든지 주변국하고의 관계를 좀 그 다변화하고 또
그 대변화 그 대화로 이끌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러시아는 아까 이제 국내적인 문제도 문제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중국의 의존도, 중국이 종속돼서 속국이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여러 가지 기술, 과학, 그다음에 뭐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이제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나 러시아 그 엘리트들도 이 중국으로부터의 너무 그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파트너를 찾게 되는 이제 상황이 올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재미나는 거는 이제 인도인데요. 네네. 인도가 지금 모디 총리가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이런 그 거래 관계가 커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부과를 해버렸어요. 2차 제재를 네네. 인도에. 그래서 관세가 50% 다니까 인도처럼 뭐 1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나라의 이제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본래 이제 숙적이었던 중국한테도 가겠다고 그러고 예, 예. 러시아하고는 더 끈끈해지고 뭐 이러면서 이 전쟁에 뭐 이렇게 어떤 플러스로 된다기보다도 또 하나의 제3지대를 지금 만들려는 그런 이제 세력으로 지금 그렇군요. 등장하고 있어서 좀 이제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대미 수출 의존도가 좀 낮은 그런 부분도 그 작용은 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자존심도 있지만, 네, 네,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네. 그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도 더욱 심화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에 끼치는 어떤 평화 분위기에도 약간 부정적이다. 역행한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끝나는 것도 우리의 안보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국민 간의 교류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비정부 간의 이제 교류는 계속돼서 네. 한국 사회, 한국의 그 지향하는 바가 적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예.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한미 동맹 유지하면서 우리도 이제 다변화를 해야겠죠. 예.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대사와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하셨던 박노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